권희선 변호사님께서 NFT의 이유와 블록체인 기술과 NFT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실 건데요. 권 변호사님께서는 이공계 경영학과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를 나오시고清華대학교 법대에서 석사를 밟으셨으며 지적재산권, 특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많은 업력을 갖고 계신 전문 변호사님이십니다. 권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다소 기술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실 건데요. 잘 설명해 주실 것으로 믿고 권 변호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권희선 변호사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블록체인 기술과 NFT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블록체인에 관해 잘 아시는 분들한테는 좀 기초적인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요. 블록체인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면 NFT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세션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원래 사실 좀 내용이 많은데 20분 안으로 압축해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NFT가 무엇인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 줄로 답변드리면 NFT는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 내역이 검증된 고유한 디지털 아이템이라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NFT 같은 경우는 출처나 소유권 이력, 희소한 정도가 명확히 기록되고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아트의 경우에는 그 작품의 NFT를 발행해서 NFT 거래소에 등록할 경우에 그 작품의 생성 시간, 소유자, 거래 내역 등이 블록체인을 통해 기록됩니다. 다만 NFT는 일종의 인증서일 뿐 그 작품 자체는 아닌데요. NFT 작품을 구매한다 하더라도 그 디지털 파일 자체가 제공되거나 증서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마치 이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유사하다는 내용을 이제 언론에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린 건데요. 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실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그 이후 내용과 다음 세션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NFT는 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겨진 달러든 새 달러든 1달러 지폐 한 장은 다른 지폐로 대체가 가능한데 반면에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각각 캐럿수나 커팅, 광채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은 대체 가능하지만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이제 의미한다고 흔히 말하는데요. 근데 토큰이 이제 뭘까요? 우선 토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블록은 전산학적으로 동시에 처리하는 논리적인 데이터 단위를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파일 단위로 저장하는 것과 비슷하게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블록 단위로 데이터가 처리되고 저장됩니다. 비트코인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면 비트코인 블록은 10분 동안에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제출된 모든 거래 요청서를 1메가바이트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한 다음에 그 결과를 저장하는 논리적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탑승 정원이 최대 1메가바이트고 10분마다 한 대씩 출발하는 곤돌라에 비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으면 10분에 한 대씩 출발하는데 최대 탑승 정원까지는 태우고 가고 만약에 이제 거래 내역이 없으면 그냥 빈 채로 블록이 형성되게 되고요. 이 블록체인마다 그 블록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블록 크기가 대략 한 20에서 30KB, 대기 시간이 평균 15초로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대기 시간이라는 게 블록체인 자체를 설계할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분마다 하나씩 이제 블록이 형성되게 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렇게 퀴즈를 풀게 한 거고요. 이 비트코인 블록은 그 비트코드 네트워크에 연결된 누구나, 즉 어떤 노드든 만들 자격이 있지만 아무나 쉽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흔히 해시 퍼즐 내지는 암호화 문제라고도 하는데요. 그 일종의 퀴즈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퀴즈를 풀어서 그 푼 노드가 이제 블록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 생성된 블록이 순서대로 앞서 만들어진 블록 뒤에 일렬로 이제 순서대로 저장되게 됩니다. 이렇게 블록들이 마치 체인에 묶인 것처럼 일렬로 쭉 늘어서서 논리적으로 저장되는데 그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서 블록들의 체인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고 블록체인이라는 신조어가 정착되게 되었습니다. 저희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 블록은 이 제네시스 블록 2009년 1월 3일에 최초로 생성된 블록이 바로 제네시스 블록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든 블록이 순서대로 연결되어 가지고 거대한 회계상부와 같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제네시스 블록은 채굴 없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채굴을 통해 처음으로 생성된 블록은 그 다음 블록인 1번 블록입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블록은 2009년 1월 3일에 생성됐고요.
이 이후에 2009년 1월 9일에 1번 블록부터 시작돼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운영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이 각각의 블록은 전통적인 거래 장부의 어떤 특정 페이지에 대응할 수 있고요. 블록체인 데이터 전체는 거래 장부 전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암호화폐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그 암호화폐로 성사된 최초의 거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결제들의 그 목록 전체를 의미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블럭의 용량이 1메가베이트인데요, 최대. 이 통상 거래 내역 하나의 그 트랜잭션 하나의 크기가 0.3KB 때문에 비트코인의 각 블록에는 약 2,000에서 3,000개 정도 내외의 거래 내역이 담겨지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 관련 기사에서 작업 증명, 또 지분 증명 이런 말씀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작업 증명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 이상 계산 자원을 소비해야 되는 의도적으로 설계된 단계, 즉 암호화된 문제를 푸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신뢰도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계속 작업 증명을 하고 거기에 자신의 이제 컴퓨팅 자원을 소모하게 이렇게 그 자원을 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제 보상금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가장 먼저 그 해시 퍼즐을 푼 사람한테 다음 블럭을 생성할 권한이 주어지고요. 이렇게 새로 비트코인 블럭이 하나씩 생성될 때마다 비트코인이 암호화폐로서 발행되고 그 블럭을 만든 사람에게 보상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근데 이 작업 증명 시스템에서 이 소위 암호화 문제를 푸는데 그 성공할 가능성은 채굴자가 투입한 컴퓨팅 파워의 양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경쟁자가 늘어나면 이 문제 난이도도 자연히 올라가게 설계되어 있고요. 따라서 이걸 풀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컴퓨팅 파워가 투입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채굴에 성공하려고 비트코인 해시 퍼즐을 풀기 위해서 점점 뭐 고급의 어떤 사양의 하드웨어, 뭐 막대한 전기 등의 자원을 이제 소모하게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코인 채굴로 인한 하드웨어와 전기 소모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관계상 오늘 자세한 내용을 다루긴 어렵지만 최근 EU 의회에서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 그러니까 마케팅 크립토 에셋이 결의가 됐는데요. 당초에 환경 문제를 이유로 이 작업 증명 방식의 가산자성 사용을 제한을 하는 내용이 초안에 담겼었습니다. 근데 이제 암호화폐 업계 다른 데서 이런 식이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사용 완전 금지된다고 이제 반발이 심했고 결국에는 이 작업 증명 방식을 제외하는 거는 아예 뭐 포함되지 않고 통과됐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2025년까지 환경 문제 해결할 만한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결의되긴 했는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한정된 코인인데요. 많이 들으셨겠지만 최대 2,100만 비트코인까지 발행될 수 있고요. 4년 주기로 그 보상금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설계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4년 주기로 비트코인 반감기가 발생한다고 이제 얘기됩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만들어지게 된 목적은 이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금융기관을 배제하고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계좌이체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뭐 송금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각자의 거래은행, 그리고 금융결제원, 한국은행 이렇게 다양한 기관이 개입되게 되는데요. 비트코인은 금융결제원이나 한국은행 같은 어떤 중앙집중적 기관이 없이도 이러한 거래가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기술입니다. 아주 러프하게 이제 비유를 들면 우리가 뭐 족보와 같이 정말 중요한 문서를 유변조가 불가능하게 지킬 때 뭐 엄청난 근거에 보관하고 여러 겹의 보안 장치를 이제 둘 수도 있는데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 똑같은 책을 수백만 부 찍어서 쫙 시중에 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중에 뿌려진 그 많은 책 중에 하나를 뭐 위조한다 하더라도 다른 책들과 비교해 보면 그 변조된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상 위조나 변조가 매우 어렵다는 그 논리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도 그 네트워크 시스템에 참여하는 각 참여자, 그 각 개별 노드가 블록체인 전체,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네시스 블록부터 시작해서 이제까지 비트코인으로 일어난 모든 거래 내역을 각 참여자가 다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통제 기관이 없이도 이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비트코인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제가 뭐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아주 디테일한 그런 내용을 생략했는데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노드는 그 제네시스 블록부터 현재까지 거래 내역을 각각 개별적으로 다 저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블록체인을 설계한다는 것은 이렇게 익명의 노드로만 구성된 네트워크에서 누가 기록할 것인가, 즉 새로운 블록을 기록할 리더를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
그리고 이 선출된 리더가 기록한 내용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에 관한 규칙을 정의하는 것이 블록체인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해시 퍼즐을 가장 먼저 푼 노드가 이제 리더로 선출돼서 새로운 블록을 기록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제출된 거래 내역들을 1MB까지 모아서 새로운 블록을 이제 형성하고요. 나머지 모든 참여자는 그에 대한 검증 작업을 수행해서 검증을 통과하고 그 모든 노드가 그 블록에 동의하면 각 노드의 로컬에 있는 그 기존 블록체인 데이터에 새로 생성된 블록을 추가하고 다 이 블록 추가에 동의하면 이제 합의에 이르러서 그 블록이 네트워크에 추가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이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개념 내지 용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채굴은 블록을 만든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블록을 기록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고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작업 증명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해시 퍼즐을 가장 먼저 푼 노드는 그 블록을 만들 권한을 갖게 되고요. 이 제출된 거래 내역으로 블록을 만들어 기록하고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습니다. 흔히 우리가 블록체인에 한번 기록된 것은 뭐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삭제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엄밀히 말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변경을 지극히 힘들게 하는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51% 공격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네트워크 컴퓨팅 파워의 51%를 장악할 수 있다면 사실상 뭐 위전화 면조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까 그 족보 사례 들었을 때 시중에 풀린 책을 다 찾아서 뭐 수거한 다음에 다 고치면 내용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뭐 이런 쪽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록체인에 어떤 정보를 저장한다는 것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 개별 노드의 그 데이터가 다 저장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원과 비용이 사실 소모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점이 결국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NFT에서 대상이 되는 메인 컨텐츠가 블록체인에 저장이 안 된다는 것과 연결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코인과 토큰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요. 통상적으로 코인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뭐과 같이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칭하고요. 토큰은 자체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암호화폐를 의미합니다. 이 암호화폐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이 자발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충분한 채굴자 집단이 이제 지속적으로 채굴 노동을 제공해서 신뢰성 있고 안정성 있는 네트워크가 운영돼야 되는데 사실 새로운 암호화폐를 발행할 때 이 암호화폐 프로그램 자체는 뭐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이 네트워크의 운영을 참여자를 모집하고 그들이 계속 채굴 행위를 하도록 하는 그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기존의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손쉽게 새로운 암호화폐를 생성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소스 코드를 만들어서 여러 표준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더리움처럼 자체 네트워크를 가진 그 블록 암호화폐를 이제 메인넷이라고든지 흔히 칭하는데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여기 ERC20이나 ERC721 같은 다양한 표준을 제공하고 있고요. ERC20 표준으로 만들어진 토큰을 ERC20 토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ERC 표준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토큰들은 각 그 토큰 자체가 뭐 자체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이제 기록됩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 발행되고 있는 그 NFT의 상당수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갑이란 말이 가끔 나오는데 지갑은 이 암호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능을 갖춘 사용자 프로그램, 즉 애플리케이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지갑은 여러 종류의 암호화폐를 보통 이제 지원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지갑의 주요 역할처럼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NFT 관련해서 이제 민팅이라는 단어도 흔히 나오는데요. 민팅은 화폐를 주조하다는 뜻의 영어 단어로서 암호화폐의 발행을 뜻할 때 사용됩니다. 이 암호화폐 민팅하는 그 최대 공급량은 암호화폐를 만든 프로그래밍 코드 원본에 심어져 있고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대 2,100만 개가 이제 최대 공급량이고요. 반면에 NFT는 최대 공급량이 1입니다. 바로 여기서 NFT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NFT도 가끔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리즈가 있고 뭐 에디션 뭐 1, 2, 3 이렇게 여러 에디션이 있는데 최대 공급량 1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에디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컨텐츠를 가진 NFT의 묶음을 구성하는 개별 NFT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리즈를 구성하는 복수의 NFT는
그 각각은 최대 공급량이 1인 고유한 NFT인데 다만 그 대상이 되는 메인 컨텐츠가 동일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컨텐츠에 대해서 지칭하는 메인 컨텐츠는 같아서 다수의 NFT가 발행된다 하더라도 NFT 하나하나는 사실은 최대 공급량이 1인 각각의 암호화폐고 그 암호화폐가 동일한 컨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묶여서 이제 시리즈로 구성될 뿐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NFT가 많은 경우에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통해서 발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더리움은 이제 초기에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블록체인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비트코인의 작동 방식을 그대로 채택하면서 이제 몇 가지 기능적 개선 변화를 준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그 스마트 컨트랙트 부분인데요. 원래 스마트 컨트랙트는 1990년대에 제3자가 개입하지 않고도 법률 행위를 담은 계약이 자동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로 제한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블록체인마다 각 블록에 기재될 트랜잭션을 이렇게 다르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비트코인을 주고받은 거래 내역을 트랜잭션으로 정의해서 그 비트코인을 주고받은 거래 내역을 기록하도록 한 반면에 이더리움은 그 트랜잭션에 프로그램 코드를 저장할 수 있도록 변형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이더리움 블록에 저장되는 프로그램을 이제 다양하게 바꾸면 블록체인 자체의 용도가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일종의 범용 블록체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설명드린 걸 정리해 보면 NFT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고유의 디지털 수집품이고 방금 살펴본 것과 같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거래 내역을 검증할 수 있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위변조를 이제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NFT는 이제 블록체인 상에 존재하고 대다수 NFT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기반하고 있지만 현재 뭐 왁스나 바이낸스 스마트체인 등 다른 블록체인 기반 토큰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FT의 그 구체적 구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NFT는 프로그램 코드의 조각인데 이 프로그램 코드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올라가면 스마트 컨트랙트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현재 많은 NFT가 ERC721 혹은 ERC115 토큰 형태로 발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ERC721이나 ERC115 표준은 그 NFT가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게 하고 다양한 종류의 마켓플레이스나 지갑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상의 어떤 NFT와도 호환될 수 있게 하는 그런 표준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제 NFT의 코드에 어떤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되고 어떤 내용이 추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표준 규격이 정해 있는데요. ERC721과 ERC115 표준이 정한 NFT 구성을 보면 그 NFT 작품의 이름, 그리고 메인 컨텐츠, 미리 보기 컨텐츠, 설명, 속성, 잠금 해제 컨텐츠, 그리고 지속적 로열티를 어떻게 주급할지, 공급량 이런 정보들이 NFT 그 파일 정보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PPT에도 있지만 이름부터 이 잠금 해제 컨텐츠에 해당하는 그 내용은 스마트 컨트랙트의 메타데이터 영역에 담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 컨트랙트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올라가는 그 내용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 메타데이터는 체인 자체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건 아니고 따로 저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디지털 아트 NFT를 구입한다 했을 때 어떤 분들은 그 작품의 이미지를 구입하는 걸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NFT를 구입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NFT를 구입한다고 해서 무슨 파일을 전송받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에는 작품의 파일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NFT의 메인 컨텐츠, 내가 본 어떤 그 뭐 그게 비플의 뭐 작품이 됐든 아니면 크립토 펑크가 됐든 그 이미지 자체는 어디에 저장되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사실 NFT의 메인 컨텐츠는 스마트 컨트랙트상에 저장되지 않고 별도의 장소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앞서 블록체인 관한 설명을 들으시면서 직관적으로 느끼셨겠지만 블록체인은 사실 효율성을 위한 시스템은 아닙니다. 이 효율성 측면에서는 중앙 집중적 시스템이 사실 탈중앙화 시스템보다 훨씬 뛰어날 수 있고요. 블록체인에 뭔가를 기록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비용과 자원을 소비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앞에 잠깐 보셨지만 그 메인 컨텐츠, 그러니까 제일 많이 사용되는 오픈시 같은 거래소에서는 그 NFT를 발행할 때 허용되는 파일 사이즈가 최대 100MB고요. 권장되는 건 40MB 이하로 이제 파일 그 디지털 이미지나 동영상을 올릴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 40MB나 100MB가 요즘 뭐 많은 화질 좋은 이미지나 동영상에 비춰보면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이 정도 사이즈를 온체인에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올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자원이 소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메인 컨텐츠를 블록체인에 저장하면 그 블록체인의 부하가 너무 많이 걸리고 매우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메인 컨텐츠는 블록체인상에 존재하지 않고요. 메타데이터에 그 이미지 혹은 동영상이 저장된 위치만 참조될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메타데이터 자체도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지 않고 스마트 컨트랙터에 이 메타데이터의 위치가 저장된 그 정보만 기록될 뿐입니다. 따라서 이 메타데이터도 심지어 이제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NFT를 구입한다 해도 그리고 그 블록체인이 위변자 불가능한 기술이라 해도 실제 그 대상이 되는 거는 메타데이터의 정보가 참조된 정보에 불과할 뿐 메타데이터도 디지털 파일 자체도 직접 온체인 데이터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컨텐츠는 도대체 어디에 저장되느냐, 과연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이 메인 컨텐츠 저장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집중형 저장소에 저장될 수도 있고요. 혹은 IPFS라고 해서 분산 저장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 집중형 저장소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 AWS나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IPFS 방식에 비해서 저렴하고 간편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아이러니가 있는데 NFT는 영원하다 하더라도 정작 그 대상이 되는 컨텐츠 자체는 블록체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링크는 존재하더라도 특정 페이지가 저장된 서버가 운영을 중단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링크 눌렀는데 가끔 404 not found라고 이렇게 에러가 뜨면서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에러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링크는 존재하지만 대상이 되는 페이지가 삭제되는 그런 에러가 있는 것처럼 NFT는 존재하더라도 그 링크가 되는 그 서버가 더 이상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 메인 컨텐츠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FT는 블록체인 상에 존재하되 컨텐츠가 이제 중앙 집중형 저장소에 이용되는 경우 이제 아이러니가 발생하는데 만약에 아마존이나 구글을 신뢰해서 설마 이제 아마존에 올린 게 삭제되겠느냐, 구글 클라우드가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근데 아마존을 신뢰할 수 있고 구글을 신뢰할 수 있다면 도대체 블록체인이 왜 필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기업이든 정부든 중앙화된 통제기관 없이 신뢰성을 유지하고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게 블록체인의 이제 근본 원리인데 이렇게 아마존이나 구글을 이용해야 되는 거면 과연 이게 블록체인 정신에 올바른가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PFS 같이 실제 전 세계 컴퓨터가 중앙 서버를 두지 않고 연결된 네트워크에서 그 메인 컨텐츠 저장하는 게 블록체인의 정신에 더 부합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대부분의 마켓플레이스가 이 IPF 방식이 아니라 중앙화된 서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FT를 비판하는 사람 중에는 결국 NFT를 사는 것이 말도 안 되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도대체 언제 404 not found라는 에러가 나타날지도 모르는 그런 링크 주소를 사는 것에 불과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렇게 조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블록체인과 NFT의 기술적 측면에 맞추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컨텐츠와 NFT에 관해서는 다음 발표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뤄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션 1을 마치겠습니다.